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자료들은요.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역대급 폭우, 최악의 산불 같은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네. 사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또 기후 변화 때문이구나 하고 그냥 막연하게 넘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기사들을 거의 탐정처럼 파고들어서 기후 재난이라는 이 범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구체적인 피해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네. 또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최신 무기들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숫자로 그 규모를 한번 체감해 볼 거고요. 네네. 둘째는 이 위기 속에서 회복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또 첨단 기술이 어떻게 이 판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회복성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좀 치열한 정책적,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서는 역시 보이겠죠? 피해 규모를 다룬 정책 보고서가 있는데 숫자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11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무려 15조 9천억 원, 거의 네. 16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와, 16조 원. 사망하거나 실종된 분도 341명이나 되고요. 16조 원이라니, 이게 도대체 감도 잘 안 오는 액수인데요. 16조 원이라는 그 총액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사실 더 들여다보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게 또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네, 기사 분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피해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보다는 비도시 지역에 훨씬 더 집중된다는 겁니다. 인구수 대비 경제 피해액을 따져보니까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강원, 경북, 전남, 충북, 전북 순이었어요. 네. 반면에 서울, 경기, 인천 같은 대도시는 하위권에 머물렀죠. 결국 이 재난의 무게가 사회 기반이 더 취약한 지역, 더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피해가 좀 불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양상 자체도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기사에서 복합 기후재난이라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바로 그게 요즘 재난의 새로운 특징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비만 많이 오거나 바람만 강하게 부는 게 아니고요. 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강풍, 호우, 폭염이 한꺼번에 덮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세 가지가 한 번에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이 때문에 산사태 경보가 울려서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재석 교수의 지적이 아주 뼈아픈데요. 우리가 이런 큰 재난을 겪고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른바 재난과 망각의 순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재난이 터졌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딱 꼬집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다음 사례를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네, 바로 2022년 울진 대형 산불 사례인데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이 산불 하나로 사라진 숲이 1년에 12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했다고 해요. 120만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부가 거의 3조 원을 쏟아부어서 동해 가스전에 탄소를 땅에 묻으려는 시설 있잖아요. CCS. 네, 탄소 포집 저장 시설. 그 시설이 1년 동안 처리하려는 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이 수백 년에 걸쳐서 공짜로 해주던 일을 우리가 3조 원짜리 거대 기술로 겨우 따라잡으려 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후 대응의 경제학이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 비용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기사들은 바로 그 산업계가 기후재난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예가 2022년 태풍 흰남노 때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긴 사건이죠. 네, 정말 큰 사건이었죠. 철강 생산의 심장부가 그냥 멈춰버렸고 OCI 포항 공장도 모든 생산 라인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의 주체였던 산업계가 자기가 던진 부메랑에 제대로 맞은 셈이네요. 바로 그 아이러니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동안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이나 규제로만 여겼는데 네.
이제는 내 공장을 지피기 위한 필수 투자가 되어버린 거죠. 관점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좀 암울한 이야기뿐인 것 같은데요. 피해액은 조 단위를 넘어가고 재난은 더 복잡해지고 네. 그런데 기사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 위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회복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전력망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 강건성, 즉 아무리 센 태풍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함,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튼튼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고장나지 않는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를 강조했고요. 하지만 기후재난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면서 이제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언젠가는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재난이 터진 후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즉 회복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키우자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개념이 구체화된 계기가 2003년 미국과 이탈리아의 대정전 사태였다고 하더군요. 네, 이때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구상됐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동네 전체가 정전돼도 우리 아파트 단지는 비상 발전기로 불이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걸 도시 단위로 훨씬 더 스마트하게 구현한 거고요. 네, 거대한 중앙집중형 전력망 하나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암흑에 빠지니까 지역별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작은 독립전력망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무너져도 나머지는 살아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회복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회복성이라는 개념이 확 와닿네요. 이런 기술적 대응이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화요? 바로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상환경 재현 시설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에 300m 길이의 터널이 있는데 여기서 시간당 60mm의 폭우를 인공적으로 쏟아붓거나 와, 잠깐만요. 일부러 안개를 만들고 폭우를 쏟아부어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밤에 운전할 때 차선이 안 보여서 얼마나 긴장하는데 자동차가 그걸 다 견뎌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렇죠. 자율주행차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라이다나 카메라 같은 센서들이 이런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오작동하지 않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 기후재난이 기술 개발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된 셈이죠.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인공적으로 재난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재난 복구 현장에서도 이 기술의 활용하기 눈부시다고 들었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예전에는 산불이나 홍수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면 사람이 직접 측량해야 해서 거의 한 달이 걸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 정도를 조사하는데 30일이 걸렸죠. 한 달이나요? 그런데 이제는 드론을 띄워서 3D 입체 영상을 만드니까 이 모든 작업이 단 하루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요. 정말 기술의 발전이 놀랍네요. 엄청난 효율 향상이죠. 신속한 피해 규모 산정은 곧 빠른 복구와 이재민 지원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기술력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트윈이나 AI를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유럽연합, EU, 필리핀, 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까지요? 네. 2022년 유럽에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치는 등 기후재난은 전 지구적인 문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후재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술 선도국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해를 겪으면서 쌓은 노하우와 기술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술적 개념적 변화가 국가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자연스럽게 정책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새로 개편될 환경에너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과거처럼 단순히 재생에너지 몇 프로, 원전 몇 프로 하는 식으로 기계적인 에너지 믹스 논쟁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한 건가요? 혹시 여기서도 회복성 관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홍수로 발전소가 파괴되었을 때 어떤 에너지원이 더 빨리 복구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아, 이런 회복성의 관점에서 각 에너지원의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회복성 관점에서 재평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그럼 회복성 점수가 아주 낮은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반대로 태양광 패널은 일부가 망가져도 나머지는 작동하니까 점수가 높은 거고요. 바로 그런 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전은 평소엔 안정적이지만 재난 시엔 치명적일 수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분산되어 있어 재난에 강하지만 간헐성이라는 약점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각 에너지원의 회복성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언제나 좀 시끄럽죠. 가장 첨예한 것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 설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OECD 6위라는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1.2%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고요. 네, 그게 IPCC, 그러니까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가 버티려면 최소 이 정도는 줄여야 합니다라고 제시한 과학적 권고치예요. 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군요. 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계산한 일종의 마지노선인 셈이죠. 반면에 산업계는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수소 환원 제철 같은 혁신 기술은 아직 멀었고 당장 목표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기술적, 경제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호소하고 있죠. 이 간극이 정말 커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어떤 문제죠?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부 정치인들이 그 원인을 모호하게 기후변화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담론을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물론 기후변화가 개난의 강도를 키운 근본 배경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그 한마디가 재방관리는 제대로 됐는가, 위험경보는 왜 제때 울리지 않았나, 현장 통제는 왜 없었나 같은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려버리는 편리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지봉 교수는 이런 경향을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하면서 과학적인 사고 조사를 통해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재난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복구보다 사전에 막는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한 세미나에서는 예방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에서 7달러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복구 예산에 비해 예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재난이 터지면 특별법을 만들고 복구 예산을 쏟아붓지만 사실 그 돈의 일부만이라도 미리 예방했었다면 피해 자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복구에 돈을 쓰는 게 표를 얻기 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방 투자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죠. 오늘 여러 기사들을 통해 기후재난이라는 이 거대한 도전을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머릿속에 딱 3가지가 남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기후재난이 이제 16조 원이라는 실제 청구서로 우리에게 날아왔다는 거고요.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현실이 된 거죠. 둘째는 우리가 더 이상 절대 부서지지 않는 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하루 만에 다시 짓는 기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눈 회복성이라는 개념, 이게 앞으로 기후재난 대응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결국 이 모든 기술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아주 치열한 사회적, 정치적 논쟁을 거쳐야만 결정된다는 현실이에요. 네. 과학적 목표와 산업계의 현실, 그리고 재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오늘 분석한 기사들 속에서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바로 재난과 망각의 순환이라는 말입니다. 아,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정책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는 다음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이 길고 어려운 과제를 꾸준히 밀고 나갈 만큼 충분히 회복성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회복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그 점이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기후재난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단순한 피해 소식을 넘어서 그 이면의 시스템과 우리의 대응 자세를 함께 고민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